어제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2월부터 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진부터 접종을 시작해서 9월까지 전 국민 1차 예방접종, 11월까지 집단 면역 형성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의 백영택 상황 총괄 반장 연결하겠습니다. 반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백영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백신 첫 접종 대상으로 의료진이 먼저 선정된 이유는 어디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백신 접종하는 데 있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하는데 예. 저희가 이제 과학적 근거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했고요. 예. 첫 번째는 코로나 환자를 직접 진료하시는 그런 의료진들이 제1순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 자, 그럼 우선순위가 당연히 있을 테고, 그러면은 의료진이 먼저라고 하는데, 그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이 많이 쏟아졌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고연령층에 또 사망자도 많이 나왔고, 그 요양병원 환자들도 빨리 접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선순위에서 앞쪽에 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분들도 당연히 좀 앞쪽에서 접종을 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전문가들 모시고 그동안 여러 차례 회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이제 정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증 질환이 될 위험이 있는 분들을 먼저 맞추자. 그게 하나의 원칙이고요. 또 하나의 원칙은 우리 의료나 방역 체계 같은 우리 사회 안전을 유지하는 거를 필수적인 거를 하기 위한 분들을 먼저 맞추자는 게 또 다른 원칙이고요. 세 번째는 이 코로나19라는 게 굉장히 지역사회에 빠르게 전파되니까 그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는 게 세 번째 원칙이라 그 원칙들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했고요. 그 원칙에 보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이 일단 환자가 발생하면 환자들을 치료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좀 보호가 되는 게 가장 빠르겠다. 그래서 최우선이 환자를 진료하는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중증화되는 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그거의 가장 핵심적인 분들이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이라서 그분들이 그 다음 순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고연령층 이렇게 갈 텐데 그 일반인들은 언제부터 접종이 가능할까요? 예, 예를 들면 저라든지 아니면 우리 오늘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3분기에 저 예방접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여름부터 뭐 7월부터 그러면 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저희가 이제 금년 2월부터 저 예방접종을 시작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백신이 도입된 백신들을 가지고 접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도입되는 것들을 판단해가지고 적절하게 순위를 맞추어서 할 거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일반 그 시민들께는 저희가 접종이 가능한 시기와 그런 때에 연락을 드려서 그래서 이 접종을 할 수 있는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접종 가능 일정들을 예약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 순차적으로 접종이 되면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게 이제 11월까지 집단 면역 형성인데 가능하겠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전국에 지금 일반적으로 그동안에 예방접종을 했던 한 10,000군데 이상 되는 의료기관들을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전국에 한 250개 정도 되는 그 접종센터라는 걸 저희가 만들 겁니다. 거기서도 예를 들면 뭐 실내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곳들을 통해서 대규모 접종을 가능하도록 할 거고 그다음에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찾아가는 접종들을 할 거라 이렇게 세 가지를 병행해서 집중적으로 시행하면 저희가 목표로 했던 9월까지는 1차적으로 전 국민들이 맞고 11월까지는 그 집단 면역을 만드는 것들은 아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 목표를 따라서 진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외국에는 조금 심각한 상황입니다만 이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있어서 과연 그 순조롭게 11월 달에 집단 면역을 활성화할 수 있겠느냐 좀 회의적인 분들도 계시는데 반장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은 이 부분은 뭐 행정적인 영역이 아니라 사실은 전문가들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논의를 하셔야 그렇죠. 됩니다. 사실 어제 저희가 발표를 할 때도 이제 관련되는 학계의 전문가들께서 같이 오셨는데 아마 지금까지로는 뭐 WHO나 아니면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외국의 뭐 영국도 그렇고 뭐 브라질도 그렇고 남아공도 그렇고 여러 변이가 있는데 그 변이들이 현재 나와 있는 백신들에 안 듣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아직 보고된 바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들 말씀 들어보면 국민들께서 변이에 대해서 조심은 하시는데 변이
때문에 걱정을 하실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정부가 특히 방역 당국이 얘기하는 여러 부분들을 좀 충실하게 따라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걱정하지 마시고 예방 접종을 충실히 따라주시면 변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차단이 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예. 다만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된다고 하면 그 부분들은 전문가들하고 논의하고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국민들께 알려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방금 반장님께서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그 해외에서 또 백신 부작용 사례도 있고 지난번에 독감 접종에 대해서 또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연세 많은 분들을 중심으로 안 맞겠다 그런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만일 그 자기 차례가 왔는데 거부하게 되면 순위가 뒤쪽으로 밀리는 겁니까? 네, 저희가 이제 저희가 국민들께서 맞으시는 순서를 이제 정해놨고요. 이게 예를 들면 본인이 그날 몸이 좀 아프시다거나 아니면 의사들이 이분은 다음번에 맞는 게 좋겠다고 하는 이런 의료적인 판단이 있다고 하면 그분은 한두 주일이나 이렇게 좀 연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맞기 싫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순서를 맨 뒤로 가게 하기로 정부가 그렇게 입장을 정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은 예방접종을 사실은 국가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방접종을 통해서 나도 보호를 받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같이 보호를 받게 하기 위한 그런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될 사안들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안내를 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그럼 우리 국민들은 이 방역당국을 믿고 일단은 접종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에서도 지금 노르웨이라든가 외국에서도 백신 때문에 백신을 맞고 어떤 부작용이 있었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외신에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쭉 그 정부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백신하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현재까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그 부분에 지나치게 걱정하시지 마시고 만일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저희가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서 전문가와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밝혀지는 데는 추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외국 사례를 보면 이스라엘을 제외하고요. 행정 문제라든가 혹은 백신 수급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그 백신을 접종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우리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것들 때문에 저희가 범부처가 다 같이 달려들어서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외국도 백신을 빨리 도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나라도 있고 어떤 나라는 백신을 도입했는데 그걸 운송을 하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사실은 이 일이 질병관리청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이긴 하지만 질병관리청 이외에 우리 군인들도 같이 이송하거나 하는 데 군인하고 경찰도 같이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그 보건복지부라든가 행정안전부 등하고 지역의 지자체들이 다 같이 참여를 해서 범정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처럼 이렇게 백신이 도입이 됐는데 그게 접종이 지연되거나 이런 일들은 없을 거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정부 모든 사람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접종에 사용되는 백신 종류가 한 4, 5종쯤 됩니까? 예, 지금 우리가 현재 계약을 맺은 거는 4개 회사의 제품이고요. 4개 회사, 한 개 회사하고 더 지금 계약을 추진하고 있어서 5개인데요. 사실은 백신이 회사당의 제품이 아니라 크게 보시면 2개 내지 3개 정도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mRNA 백신이라고 해서 이게 금년도에 이제 새로 만들어진 백신이고 파이자나 모더나에서 이걸 만들었고요. 이게 사실은 초저온으로 그 운송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기존의 백신들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백신들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나 이런 회사들에서 만든 거는 그동안에 우리 독감 예방접종이나 이런 거 맞으셨을 때 운송이나 보관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2에서 8도 정도 되는 냉장 보관, 냉장 운송했는데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백신의 여러 가지 원리나 이런 것들이 다르긴 하지만 크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초저온으로 보관하고 운송을 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 센터에서 맞아야 되는 백신 그룹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냉장 운송 보관을 해도 되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의료기관에서 맞으셨던 것 같은 형태의 것들로 크게 보면 2가지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에서도 그렇고 WHO나 그 외국 기관들도 그렇고 우리 식약처나 이런 기관들이
국민들께서 백신 맞기 전에 이 안전성이나 그다음 효과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증을 할 거기 때문에 종류가 좀 다르고 취급 방법이 다를 뿐이지 국민들께서 어떤 백신들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다거나 새로운 거라서 뭐 걱정을 하시거나 그럴 부분들은 크게 없다라고 예.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답변을 제가 뭐 더 질문을 안 해도 다 주셨긴 합니다만은 제가 그 질문 드리는 의도는 뭐 어제 오늘 또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백신을 선택할 수 없다 맞는 사람들이 뭐 이런 의문점을 기사로 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건데 방금 대답은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뭐 종류가 다양하게 있어도 별 문제는 없다고. 네. 이게 만약에 선택적으로 고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사실 행정적으로 상당히 혼란을 불러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리고 저희가 아까 백신이 지금 현재 계약돼 있는 게 4가지고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들어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백신들이 들어오는 시간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국민들께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백신을 안전하게 맞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그게 종류가 어떻게 되는 거라는 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백신이 도입되는 시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정부에서 정한 그 계획들을 좀 믿어주시고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들과 마찬가지로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대해서 그 크게 우려하시지 마시고 선택을 굳이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네. 자, 반장님 마지막으로요. 네. 부작용에 대해서 뭐 크게 걱정할 건 없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만일 부작용에 생긴다면은 그 피해 보상은 정부가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피해 보상이 되는 거죠? 예, 먼저 부작용에 앞서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가 당국이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대해서 검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크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예. 그다음에 모든 백신이 사실은 사소한 효과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왜 옛날에 그 콜레라나 이런 거 예방접종 맞아보면 이렇게 약간 그 피부가 좀 부어오르거나 예. 이런 기본적인 간단한 것들은 있는데 아마 어떤 백신을 맞더라도 그런 간단한 문제들은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커다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만일에 그 예방접종을 맞고 크게 이상 반응이 생기신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를 통해서 신고를 하시면 저희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통해서 보상 여부나 이런 것들은 결정해서 할 거고요. 사실은 외국의 경우에도 지금 조사들을 해보면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심각한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고가 많이는 되고 있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외국의 사례들도 저희가 계속 봐가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가에서 예를 들면 그럴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높아 보이진 않지만 예. 혹시라도 있으시면 국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에 따라서 책임을 지고 해나가겠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쁘신데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의 백영택 상황 총괄 반장이었습니다. 최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판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절대적 야당 우세였던 판세가 최근 들어 출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건데요. 뜨거운 경쟁을 뒷받침하듯 오늘은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부산을 찾았고요. 돌아오는 월요일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부산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부산에서 직접 뛰고 있는 후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차례로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오늘은 먼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 동아대 박형준 교수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좀 죄송스러운 질문일 것 같기도 한데, 예. 요즘 뭐 부산 민심이 심상치 않다, 뭐 부산 말로 이러다가 다 디비진다, 뭐 이런 이야기가 돈다고 하는데 어떻게 체험해보니까 맞습니까? 안 디비질 깁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민심하고는 좀 격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일부 여론조사를 가지고 여권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 여론몰이의 결과가 그렇게 성공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부산 민심 전체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그 실망하고 분노하는 민심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예. 특히 오늘 박재호 의원처럼 부산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게 되면 부산 사람들이 좀 뜨겁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격하게 반응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민주당으로서는 가덕도 이슈는 우리가 완전히 잡았다. 그러니까 그 민주당으로서는 모든 당력을 지금 올인하는 상태인데 국민의힘에서는 그 TK 세력을 또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총력을 여기 기울일 수는 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보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불리할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이 문제를 여당이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가덕도 신공항이 민주당 공항이 되면 그건 실패하는 거라고 봅니다. 예. 이것은 정치 공항이 돼서는 안 되고요. 예. 그야말로 경제 공항이 돼야 되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은 부산만의 공항이 아닙니다. 예. 대한민국을 살릴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제 물류 허브 공항을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에도 갖는 게 대한민국에도 도움이 되고 남북권 전체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 이런 관점에서 가덕도 공항을 어떻게 잘 만들 수 있을 건가 이것을 둘러싸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야당 내에 TK 예를 들어서 지역적으로도 TK와 PK의 갈등은 남북권 상생발전안을 통해서 이 TK도 오히려 가덕도 공항이 도움이 되게 할 수 있다는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예. 서로 협의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서로 상생발전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김종인 대표가 뭐 공항 하나 생긴다고 부산 경제가 좋아지냐 이런 발언이라든가 곽상도 의원을 축으로 해서 밀양 신공항 특별법 내겠다 이런 것들은 그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가덕도 공항에 대한 이해가 조금 아직 충분히 되지 않은 부분들이 당내에 있는 건 사실인데, 예. 그런 부분들을 지금 조정해 가고 있는 중이고 또 2월 1일 날 지도부가 부산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 내려올 때는 훨씬 부산 시민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질 것이고요. 그 메시지의 방향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죠. 예,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네네네. 아마 그래서 뭐 부산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은 다 이제 월요일을 기대하고 있을 텐데 네. 그 주민들께서 그 후보님 만나면 왜 당에서 그런 말 하냐 뭐 이런 얘기는 혹시 안 하세요? 그런 말씀이 가끔 들리죠. 예. 예. 그리고 또 걱정과 우려를 하시는 민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예. 민심들을 당 지도부에도 전달을 했고요. 예.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중앙당에서도 상당히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실제로 그 가덕도 공항은 앞으로의 논쟁은 가덕도 공항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로 논점을 옮겨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남북권 전체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대한민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논의로 이 축이 옮겨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제가 인터뷰를 국민의힘 의원들 이렇게 해보면요. TK 그 출신 의원들 제외하면 다들 당연히 가덕도 공항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던데 네.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김종인 비대위장은 아마 월요일 날 가서 전폭적 지지를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만 또 지도부의 한 축인 원내대표는 또 TK 출신이니까 이게 당론으로 한쪽으로 모아질 수 있겠느냐 그런 의구심을 또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저는 제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소통을 해보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주호영 대표나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오랜 정치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고요. 예. 또 탁월한 조정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TK와 PK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이 상성 발전안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의성공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혹시라도
타격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얼마든지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고요. 예. 또 가덕도 공항을 축으로 해서 이 횡축 종축으로 이 지역 발전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물류와 신산업 발전안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 TK와 PK가 나눠야죠. 예.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신공항으로 생기는, 저는 그 신공항을 혁신의 기폭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 혁신의 기폭제로 이루어지는 성과는 골고루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아까 모두에 여론조사에서 확인됐다, 조금 최근 들어서 여론이 출렁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비단 가덕도 이슈 때문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이슈가 여러 가지 섞여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뭐 당내 불협화음도 있을 수도 있고. 예. 출렁인다는 그 표현 자체가 조금 더 과학적 근거를 가지려면 몇 번의 조사 결과를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지난주 조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일부 조사에서 지는 걸로 나왔는데 또 다른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이기는 걸로 나오고 이것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은 부산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아니라 전국 조사에서 PK 소위 부울경을 묶어서 샘플이 한 200샘플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출렁이 느낀 것처럼 비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민심을 제대로 알려면 지역에 대해서 충분한 샘플을 갖는, 표본을 갖는 조사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보면은 아직 부산 민심이 뭐 확 비비졌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당내도 그렇고 부산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도 걱정하는 분이 너무 이게 경선이 과열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좀 하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국민의힘 경선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 많은 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또 이 국민의힘 후보가 상당히 유리할 거라는 이런 그 지역의 또는 정치적인 판단 때문에 좀 과열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최근에 당 지도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높이고 있고, 자칫 잘못하면은 그런 것들이 본선에 상당히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도 뭐 잘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고요. 그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또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 뭐 보편으로 지급하는 이런 문제들, 민주당이 만일 이 안을 갖고 오면 선거에서 상당히 유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우려감은 없으십니까? 우려감이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그 재난지원금으로 사실 정치적 재미를 상당히 봤죠. 지금 여당이. 그리고 그런 유혹을 지금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월에 이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선거 직전에 풀어서 선거에도 도움을 받겠다 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비치고 있어서 참 그런 부분들이 걱정스럽습니다. 국정을 운영하는 측에서는 길게 보고 이런 재정을 운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이 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제대로 정말 충분하게 이게 지원을 해주느냐에 골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 이 선거나 정치에 얼마나 이익이 될까를 중심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게 우려고요. 또 하나 지금 이 논의되는 것을 보면 대권주자들이 너도나도 이 재난지원금에 이 입을 대고 그러면서 자기 나름의 대안을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놓고 마치 재난지원금을 대선을 위한 정치자금 쓰듯이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재난지원금이 정치지원금이 될 소지가 있는 것이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나 제 입장에서도 재난지원금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또 방역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계층과 집단에게 또 노동자들에게 그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모세혈관에 피가 돌듯이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머리를
떼고 지금 논의해도 예. 부족한 시간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논의는 안 되고 그런 건 어려우니까 뒤로 밀어놓고 일단 얼마씩 주는 보편적 재난지원금부터 주고 보자. 예. 이런 식으로 논의가 지금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선거용일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런 점에서는 제가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참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총선에 어떤 말씀으로 제가 네. 어떤 말씀 하신지는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만일 민주당이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정부가 이거 선거용이니까 절대 안 된다. 마냥 반대했다가는 또 민심이 이반이 올 수 있으니까 좀 곤혹스러우시겠어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총선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그 국민의힘이 그 지원을 하되 그 지원이 예산 그 부채를 급격하게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동원을 해서 재정을 확보를 하고 그것을 쓰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대안을 놓고 서로 경쟁을 해야죠.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어떻게 그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한 여러 대안들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내놓고 그것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 칼자루를 이 여당이 쥐고 있다고 해서 그 칼자루를 가지고 함부로 휘두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자, 후보님, 1분 30초 남았는데요. 그 미래 얘기 한번 여쭤보죠. 지금 부산 시민들한테 어떤 게 지금 부산에서 가장 큰 문제냐고 물어보면 이 젊은이들이 자꾸 도시를 떠나서 먹고 살 게 없어서 활력이 지금 도시에 없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결국은 미래 먹거리를 많이 창출하는 게 또 시장의 일 아니겠어요? 어떤 그렇습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예. 물론 결국 그 핵심은 인재와 이 기업과 투자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기업이 오고 기업이 와야 투자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키우는 곳이 대학입니다. 제가 그래서 부산의 청년들이 지금 매년 12,000명씩이 떠나고 있는데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학을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그 대학을 그냥 살리는 게 아니라 대학과 산업을 연계시켜서 살려야 되고 그래서 5년 안에 부산을 모범적인 산학협력도시로 만들겠다. 그래서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면 취업지향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기업은 부산에서 자신의 기업에서 제대로 쓸 수 있는 인재를 키워가면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저는 가장 중심에 지금 두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산학협력 이럴 수도 있겠고 아니면 또 미리 여러 가지 공장이라든가 기업들을 좀 유치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네. 그리고 펀드도 유치하죠.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세계 최대 펀드인 요즈마 그룹에서 1조 2천억의 펀드를 5년 안에 조성하겠다는 MOU도 맺은 것이죠. 알겠습니다. 후보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였습니다.